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선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세히 보니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붕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한두 바가지 물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그래, 알았다. 기다려라. 며칠 뒤 내가 임금을 만날 일이 있는데 내가 임금을 설득해서 큰 강의 물을 끌어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자 붕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전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고비에 있는데 선비님은 태평스럽게 당신의 볼일을 다 보고 도와주겠다니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어느 숲속에 사자와 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염소 한 마리가 숲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자와 곰이 순식간에 달려와 염소를 잡아먹으려 했어요. 사자와 곰은 서로 염소를 차지하기 위해 계속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길어졌고 서로가 지쳐가고 있을 무렵 근처에 있던 여우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왜 저렇게 싸우지? 아, 염소를 차지하려고 싸우는구나. 여우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염소는 나의 것이 되겠군. 서로 싸우다 지치면 내가 뺏어서 도망가도 어차피 쫓아오지도 못하겠지. 결국 여우가 사자와 곰 사이를 지나치는 듯 하면서 염소를 쏜살같이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사자와 곰은 여우를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노총각은 마을에서 자신만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매우 속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장가를 가는데 나만 장가를 못 가는구나. 에휴, 이게 내 팔자인가. 이대로 가다간 자식도 없고 늙어 죽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노총각은 먼 곳에 볼 일이 있어 산을 넘어가다가 잠시 쉴 의자를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빨간 끈과 파란 끈을 엮고 있었어요. 총각은 할머니에게 빨간 끈과 파란 끈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엮고 계신가요? 그러자 할머니는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주려 하죠. 소중한 인연이라는 말에 총각은 피식 웃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지. 그러자 할머니는 그렇지 않다며 모든 사람에게는 인연이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께서 저의 인연을 찾아볼 수 있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총각의 인연이 있다고 했어요. 와, 드디어 총각은 결혼할 수 있는 걸까요?
인연이 어디 있느냐고 할머니께 물었더니 세상에, 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 어떤 아줌마가 업고 있는 갓난 아기라는 거예요. 참나,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총각은 짜증내며 산을 내려왔어요. 갓난아기랑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러던 중 총각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마을을 살피는데 정말로 아기를 업고 있는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갓난아기를 보게 됐죠. 총각은 오히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내 아내 될 사람이 갓난아기? 참나,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발밑에 있던 돌을 주워 아기 쪽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그 돌이 아이 얼굴에 맞았답니다. 총각은 냅다 도망을 갔습니다. 총각은 길을 가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에휴, 애기는 무슨 죄람. 내 기분이 안 좋다고 애한테 돌멩이나 던지고. 총각은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에 열심히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방이라는 자가 사또에게 안방마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죠. 머쓱했지만 사또는 아직 혼인을 안 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방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색식감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좋은 색식감을 찾게 되었어요. 결국 연지곤지 찍는 혼례 날짜도 잡게 되었습니다. 혼례 날짜에 신부는 연지곤지를 찍고 나왔습니다. 사또는 신부의 얼굴을 보았어요.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또는 무심코 물었죠. 아, 얼굴 여기에 흉터인가? 아, 이것은 상처가 난 겁니다. 제가 아주 갓난아기 때 어떤 남자가 돌을 던져 다친 것입니다. 그때 사또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사또는 신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성의 빈터에 원숭이 무리가 살고 있었어요. 원숭이들은 숲속에서 놀다가 나무 아래에 이르렀고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깊은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때 원숭이 무리들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원숭이가 물속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달이다. 우물 속에 달이 빠졌어. 다른 원숭이들도 보아하니 정말 달이 우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달이 물 속에 빠져 죽어가는구나. 우리 힘을 합쳐서 달을 꺼내자. 그래야 세상의 긴 밤을 밝혀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달을 꺼내지? 원숭이들은 우물에 달을 꺼내는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대장 원숭이가 말했어요.
이렇게 하자. 내가 맨 위에 나뭇가지를 잡으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내 꼬리를 잡고 그 다음에 하나가 꼬리를 잡고 꼬리에 꼬리를 잡고 그렇게 줄줄이 이어가다 보면 온몸이 하나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 마지막 원숭이가 달을 꺼내올 수 있지 않을까? 대장의 말에 따라 원숭이들이 줄줄이 서로의 꼬리를 잡으면서 우물 속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그럴듯했죠. 원숭이들끼리 잘 합심하여 서로의 꼬리를 잡으며 원숭이끼리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이어가던 중 대장 원숭이가 잡고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졌어요. 대장 원숭이를 비롯하여 그 밑으로 서로의 꼬리를 잡고 있던 원숭이들이 모두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고개를 숙여 우물 속에 달만 쳐다볼까요? 한 번만 고개를 들면 하늘의 달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여느 때와 같이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하하하, 나무꾼 잘 걸렸네. 널 잡아먹어야겠다. 나무꾼은 덜덜 떨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홀어머니를 남긴 채. 그러면서 나무꾼은 이제 어찌해야 하나 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나무꾼은 재치를 발휘했어요. 나무꾼이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절 받으십시오. 야, 내가 왜 네 형님이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님이 어릴 적에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게 나라는 거냐? 저희 어머니 꿈에서 산신령이 형님의 호랑이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게 어찌 내가 될 수 있는가? 잘 보세요. 눈도 말똥말똥하고요. 코도 동실동실하고 귀도 좀 비슷하죠? 호랑이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글쎄, 기억이 날 듯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닮았나? 아유, 어머니께서 얼마나 형님 걱정을 하시는지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다. 그래? 그럼 어머니는 잘 지내시냐? 날마다 형님 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어서 저랑 같이 집으로 가시지요. 그러면서 정말로 나무꾼과 호랑이는 같이 어머니 집 앞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더 이상 가지 않는 겁니다. 아니, 형님, 어머니 얼굴 보고 가셔야 되는데 왜 집 앞까지 와서 더 이상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시죠? 생각해보거라. 오랜만에 나타난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호랑이 모습인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나는 그저 멀리서 어머님을 지켜봐야겠다. 네가 효도를 좀 더 많이 해라. 너무 아쉽네요. 다 와서 이렇게.
나는 사슴이라도 한 마리 잡아서 어머님 집 앞에 놔둬야겠구나. 그것이 남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호랑이는 사라졌습니다. 어휴, 거짓말이 통했네? 하마터면 잡아먹힐 뻔했어. 목숨을 건진 나무꾼은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호랑이가 매일매일 사슴고기를 집 앞에 놔두고 갔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나무꾼과 어머니가 사시는 집 앞에 가져다 놓았던 겁니다. 결국 나무꾼과 어머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무꾼이 산에다 어머니를 묻으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호랑이도 나타났습니다. 호랑이 역시 어머니 무덤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이 호랑이로 변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소. 그리고 호랑이는 3일 동안 무덤에서 울다가 4일째 되는 날 어머니의 무덤 옆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무꾼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호랑이에게 잡아먹힐까봐 거짓말을 했지만 호랑이가 나보다 더 효자로구나. 결국 나무꾼은 어머니 무덤 옆에 호랑이 무덤도 같이 만들어 주었답니다. 옛날 어느 숲에 산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토끼가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 토끼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사자가 토끼를 물렸는데 때마침 바로 옆에 사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자는 사슴이잖아. 사슴부터 먹어야지. 토끼보다는 훨씬 크니까. 그래서 사자는 토끼를 놓아두고 사슴을 쫓아갔어요. 그 사이 토끼는 있는 힘껏 도망치기 시작했죠. 사자는 사슴을 쫓아가다가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우, 저 녀석 왜 이리 빨라? 아우,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군. 다시 가서 아까 잡아놓은 토끼를 먹어야겠군. 하지만 토끼는 이미 달아나 버리고 없었습니다. 아, 이런. 둘 다 먹으려고 욕심부리다 하나도 먹지 못하게 되었군. 아유. 어부들이 고기잡이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만져보니 뭔가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야, 이거 큰 고기 잡힌 것 같은데? 어부들은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물을 다 당겼을 때 보니
그저 그런 물고기 몇 마리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돌멩이들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이고, 간만에 큰 고기 잡나 했네. 실망한 어부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더 이상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한 어부가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한탄 그만들 하게나. 원래 인생이란 게 다 그렇지 않나. 슬픔과 기쁨은 쌍둥이 같아서 늘 같이 다니기 마련이지. 슬픈 일이 생겼으니 조금 있으면 아주 기쁜 일이 생길 걸세. 옛날 어느 마을에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이 자기들끼리 하도 싸우는 바람에 세 아들의 어머니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싸울 때마다 혼내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아들들은 계속 사소한 일로 싸움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각자 나뭇가지 한 묶음씩을 구해오도록 해라. 갑자기 왜요? 글쎄, 가지고 오면 안다. 아들들이 나뭇가지 한 묶음씩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이 가져온 나무 한 묶음을 맨손으로 부러뜨려 보거라. 아들들은 나무 묶음을 부러뜨리려 했지만 절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나무 한 개씩만 따로 빼서 부러뜨려 보아라. 이번에는 아들들이 쉽사리 나무 한 개를 부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잘 듣거라. 너희가 마음을 합치고 서로 돕는다면 너희는 이 나무 묶음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너희들을 공격하거나 함정에 빠뜨린다 해도 너희들은 끄떡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서로 분열하고 다툰다면 이 나무 막대기처럼 쉽게 부러지고 만단다. 옛날 어느 마을에 여우와 암탉이 살고 있었어요. 여우는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어떻게 하면 저 암탉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암탉은 철저하게 여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문도 잘 잠그고 열쇠는 앞치마 속에 잘 넣어두었죠. 혹시나 해서 앞치마에는 가위도 들어있었어요. 이러니 여우가 암탉의 빈틈을 노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여우는 좋은 꾀가 생각났어요. 어떤 생각인지는 몰라도 여우는 집에 있는 솥에
한가득 물을 끓여 두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자루를 들고 암탉의 집으로 향했어요. 암탉은 마당에 있다가 여우를 발견하고는 빨리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암탉은 여우를 보며 여우야, 그냥 어서 돌아가. 넌 날 잡지 못해. 넌 여기까지 못 올라와. 그런데 여우는 그냥 느긋하게 암탉을 바라만 보았어요. 그러더니 여우는 갑자기 자기 꼬리를 잡는 듯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점점 빠르게, 계속 빠르게 돌고 돌고 또 돌았어요. 그 모습을 보던 암탉은 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지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암탉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것을 기다리던 여우는 자루를 벌려 암탉을 자루 속으로 쏙 넣고는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후 암탉은 자루 속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죠.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니 자루 아니었지 뭐예요? 그래서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가위를 이용해서 자루를 자르고 뛰쳐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암탉은 커다란 돌을 자루 속으로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무사히 탈출했죠. 여우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루 속의 암탉을 아까 끓여놓은 뜨거운 물에 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여우는 자루를 뒤집어 솥에 넣었어요. 이런, 어쩌죠? 자루 안에는 돌만 잔뜩 있었고 뜨거운 물이 튀어 여우는 뜨거운 물에 데이고 말았답니다. 이 일로 여우는 다시는 암탉에게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할머니와 손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 아빠가 없는 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녀들이 다 컸고 이제 시집을 갈 때가 되었습니다. 큰 손녀는 일도 잘하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가난한 나무꾼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더 나이가 들어 이제 마지막으로 손녀들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큰 손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큰 손녀는 좋은 집에 시집 갔으니까 잘 살고 있겠지. 그리고 나를 반겨주겠지. 할머니는 기대하며 큰 손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큰 손녀는 자기 시어머니가 가난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부끄러워 할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할머니는 작은 손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손녀 집에 찾아가기 위해 산속에 고개를 몇 개씩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손녀의 꿈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작은 손녀의 꿈에는 할머니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꿈이었어요. 꿈자리가 이상한데? 뭔가 수상해. 일이 생긴 것 같아. 작은 소녀는 집 밖으로 나와
산속의 고개를 넘어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냥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그냥 이상한 꿈을 꾼 것뿐일 거야. 작은 소녀는 제발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꿈은 현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산 길바닥에 누워 있었고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작은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용서하세요. 제가 진짜 모시러 갔어야 하는데. 작은 소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소녀는 할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묻혀있는 그곳에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작은 소녀의 집을 향해 허리가 굽은 채 피어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 가게를 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열심히 일했지만 늘 가난했어요. 돈이 없어 구두를 만드는 가죽도 한 장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재료가 다 떨어졌네. 재료 살 돈이 없는데 일을 어쩌나. 일단 오늘은 이만 자고 내일 아침에 고민해봐야겠네. 할아버지는 가죽을 잘라놓고 잠을 자러 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잘라놓은 가죽이 멋진 구두가 되어 있었고 얼마 뒤 구두는 비싼 값에 팔렸어요. 참 신기한 일이로군. 누가 만들었지? 내 아내가 만들었나? 아내는 구두 만드는 기술이 없는데. 그날 밤 할아버지는 새 가죽을 사서 정성껏 잘랐고 다음날 아침에도 멋진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체 누가 구두를 만드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꼬마 요정들이 구두 가게로 들어와 신나게 구두를 만들었어요. 밤새도록 구두를 만든 요정들은 아침 해가 떠오르자 창밖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우리 고마운 꼬마 요정들에게 옷과 구두를 만들어 주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주 작은 옷과 구두를 만들었어요. 그날 밤 요정들은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죠. 요정들은 옷과 구두를 신고 신나게 노래하고 빙글빙글 춤도 추었어요. 요정들은 창밖으로 사라지며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라고 외치며 떠났답니다. 그 이후 할아버지는 예쁜 구두를 만들었고 구두 가게는 손님들이 많이 찾는 가게로 소문이 나게 되었답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남자의 뒤통수를 세게 딱 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 당신 누구야? 누군데 가만히 있는 사람 머리를 때리는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요. 아, 이거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런데 남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로는 사과를 하고 있지만 뭔가 장난을 치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보시오. 이제 20살이 간 넘은 청년 같은데 자네는 예의가 없구만. 청년이 되어가지고 어린애처럼 사람 뒤통수나 치고 사과를 하는 것도 마치 장난 같고. 아이, 죄송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되겠군. 당신 사또 앞으로 갑시다. 결국 남자는 장난친 청년을 사또에게 끌고 갔습니다. 사또는 자초지종을 듣고 말했습니다. 네, 이놈! 멀쩡한 사람을 때리고 미안하단 말도 건성건성 장난스럽게 얘기하다니. 사또는 청년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넌 이 남자에게 벌금으로 열량을 주거라. 그러자 청년은 말했습니다. 사또, 제가 지금 열량이 주머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서 열량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 이놈 보게? 머리 쓰는 게냐? 아닙니다. 바로 뒤에가 저희 집입니다. 한 4시간 정도 뒤에 가져오겠습니다. 이놈, 바로 뒤가 너희 집인데 뭐 4시간씩 걸리느냐? 그게 제가 지금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중요한 일을 마치고 다시 이리로 열량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자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열량부터 가져오라 하십시오. 그러자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바쁘다 하지 않느냐? 빨리 청년은 볼일 보고 열량을 가지고 오게.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청년을 믿고 돌려보냈는지 대체 남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사또가 그렇게 하라니 결국 청년은 돌아가고 계속 사또와 남자는 4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4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청년은 열량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네, 그렇죠. 4시간이 지나도 5시간이 지나도 청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선비는 벌떡 일어나서 사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선비가 사또의 따귀를 철썩 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감히 내 따귀를! 남자는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언제 올 줄 알고 아무 대책 없이 집으로 보냈습니까? 청년만 바쁩니까? 나도 바쁜 사람입니다. 난 열량 대신 그놈의 따귀를 때려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지금 없으니 사또가 대신 맞으신 걸로 하시고 그 청년이 열량을 가져오면 그걸 사또님이 대신 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형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고 동생은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은 산책을 하러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한참 산책을 하고 있던 중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 날씨가 참 좋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갑자기 날씨가 참 좋다. 동생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주위에는 동생 혼자밖에 없는데 어디선가 동생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니 놀라지 않겠어요? 동생은 아무래도 이상해서 빨리 내려가야겠군. 그랬더니 갑자기 빨리 내려가야겠군. 너무 놀란 동생이 다시 자세히 주위를 살펴보니 자기 발 밑에 웬 남생이가 있었어요. 남생이는 거북이 모양의 파충류였어요. 동생은 너무 놀랐어요. 어머,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남생이가 있다니. 동생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남생이한테 말했습니다. 남생아, 너 나를 따라서 같이 마을로 가지 않을래? 그러자 남생이는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은 남생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여기 말하는 남생이가 있습니다. 동생은 시장 사람들에게 좋은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실제로 말하는 남생이를 구경하며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특이하네. 어떻게 남생이가 사람 말을 하지?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동생은 남생이 덕분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형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은 동생을 찾았습니다. 동생아, 그게 사실이냐? 네가 시장에서 남생이를 보여주면서 큰 돈을 벌었다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네, 형님. 남생이가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자 형은 남생이를 빼앗았습니다. 내가 이 남생이를 좀 데려가야겠어. 나도 큰 돈 좀 벌어보자꾸나. 형은 남생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형은 남생이가 말을 할 줄 안다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이 남생이한테 말을 건넸지만 남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생이가 왜 이러지? 남생이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형한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동생은 안 그러는데 저 형은 왜 저래? 맞아, 저놈은 사기꾼이야. 결국 형은 사람들한테 혼쭐이 났습니다. 형은 너무나 화가 나서 남생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 집 앞에 내팽개쳐버렸습니다. 동생은 무척 슬퍼하면서 남생이를 집 앞마당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동생은 울며 말했어요. 남생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네가 죽었어. 동생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남생이 무덤 위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기에 웬 나무가... 그리고 얼마 후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어요. 그리고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지 뭐예요? 결국 착한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또 동생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남생이 무덤에서 자란 나무에 나뭇가지를 꺾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뜰에 심었습니다.
그렇게 나뭇가지를 뜰에 못 는다고 나무가 자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가 자랐습니다. 나도 드디어 부자가 되는구나. 얼마 후 나뭇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자, 과연 그 열매에서 보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 열매에서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오물과 돌멩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오물과 돌멩이가 나오자 형의 집은 오물과 돌멩이로 뒤덮이게 되었어요. 형은 동생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다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잘못이다. 나를 용서해라. 내 욕심이 이런 결과를 낳게 만든 것이다. 결국 동생은 형을 받아주었고 동생과 같이 함께 착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숲속에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당장이라도 여우를 잡아먹을 기색이었어요. 여우는 사자한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나를 잡아먹으려 하나요? 그럼 당연하지. 그러면 안 돼요. 왜? 무슨 이유지? 옥황상제님께서 저를 동물의 왕으로 뽑으셨거든요. 아니, 동물의 왕은 누가 뭐래도 나 사자인데 이게 무슨... 못 믿겠으면 저를 따라오세요. 여우는 사자를 데리고 옥황상제가 있다는 곳으로 앞장서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옥황상제님을 만난 적도 없고 여우 자신이 동물의 왕이 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우가 앞장서고 사자가 뒤를 따르니 다른 동물들은 모두 길을 비키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를 봐서가 아니라 사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이 광경에 깜빡 속았습니다. 여우가 동물의 왕이 되었다는 말이 진짜인 줄 알았던 겁니다. 사자는 여우와 길을 가다가 그래, 여우야. 동물의 왕이 너가 되었다는 걸 몰랐나 보다. 난 옥황상제님을 볼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나 갈게. 사자는 그냥 숲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사자를 바라보며 비웃었답니다. 아주 먼 옛날에 게으름을 피우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늘 먹고 자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항상 걱정하였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름을 피울 건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좀 부지런히 살아야지. 그럴 때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예. 그냥 대충 사는 거죠.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혼자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멍하니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소가 부러워. 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풀만 뜯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집에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시오. 나는 지나가던 사람인데 당신 생각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당신 앞에 나타났소.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네 소가 되고 싶다고 했지? 훨씬 편하다며. 그건 그런데 나에게 소가 될 수 있는 요술 가면을 가지고 있다네. 이걸 쓰면 소가 될 수 있지. 그래요? 그럼 가면이 있어요? 그래, 자네가 마음속으로 소가 되고 싶다 하지 않았나? 그러면 사람들이 잔소리도 안 할 거야. 소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봤나? 그럼 어디 봅시다. 할아버지는 남자에게 소 가면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내 몸이 왜 이러지? 난 사람인데 왜 네 발로 서 있지? 진짜 소가 되었나? 남자는 너무 당황해서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제가 소가 된 건가요? 아무리 말해도 이미 소가 되어버린 남자의 소리는 음메 소의 울음소리만 나왔어요. 정말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자, 소야. 이제 시장에 나가 널 팔아야겠다. 이러면서 남자를 시장에 끌고 갔어요. 남자는 아무리 울고 소리쳐도 소용없었어요. 시장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소를 사고자 하는 농부에게 말했어요. 이 소가 아주 젊고 힘이 있습니다. 좋은 값에 드릴 테니 이 소를 사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절대 물을 먹이지 마세요. 물을 먹이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결국 남자는 농부에게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농부가 소에게 일을 시키는데 하루 종일 밭일하느라고 소는 쉴 새가 없었어요. 채찍질을 맞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소로 변해버린 남자는 매일매일을 눈물로 지새며 살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채찍질을 맞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소가 된 남자가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남자는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어떻게 죽을까? 맞다.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 물을 먹고 이 세상 떠나야지. 마침 소가 된 남자의 가까운 밭에 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물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두 발로 서게 되더니 다시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다. 이제 됐어. 남자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소가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겠어. 남자는 이날 이후로 절대 게을리 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어느 숲속에 까마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까마귀가 비둘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기 비둘기잖아. 우와, 근데 비둘기들은 먹을 것이 많은가 본데? 까마귀가 본 비둘기들은 떼를 지어 다니며 먹이를 까마귀보다 쉽게 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먹이를 찾는 것보다 비둘기처럼 서로 힘을 합쳐서 먹이를 찾는 것이 너무나 부럽다. 그러다가 까마귀가 꾀를 내었습니다. 바로 자기 몸의 털을 하얀색으로 칠하면 비둘기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비둘기 무리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결국 까마귀는 자신의 몸을 하얀색으로 칠하고 비둘기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비둘기들도 까마귀를 자신들과 같은 비둘기들 중 한 명으로 여기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까마귀의 흰색이 점점 원래의 까만색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까마귀는 비둘기들과 어울리며 정신없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비둘기들이 까마귀의 정체를 파악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까마귀는 다시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오려 했으나 가족들도 이미 집을 떠난 후였습니다. 먹이 한번 배부르게 먹으려다 비둘기에게 버림받고 내 가족들에게도 버림받는구나. 어느 숲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호랑이는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순진한 두꺼비를 이용해서 떡을 만들기로 했죠. 쌀과 떡시루를 비롯한 준비물을 다 각자 준비해서 열심히 떡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떡시루 안에 맛있는 떡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이거 참. 이걸 두꺼비랑 나눠 먹자니 좀 떡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두꺼비를 못 먹게 하고 내가 떡을 다 먹을 수 있을까? 잠시 후 호랑이가 두꺼비에게 말했어요. 두꺼봐, 우리 이러면 어떨까? 뭔데? 우리 아주 공정하게 시합을 해서 이 떡시루에 있는 떡을 시합에서 이긴 사람이 다 먹는 거야. 어때? 그래, 좋아. 어떤 시합인데? 그거는 바로 떡시루를 산 위에서 굴리는 거야. 그럼 이게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니? 그럼 먼저 내려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다 먹는 거야. 하지만 그건 공정하지 않아. 호랑이 너는 나보다 훨씬 빠르잖아. 괜찮아. 너도 열심히 뛰면 나보다 빠를 수 있어. 그러면서 호랑이는 떡시루를 산 위로 가지고 가서 굴려버렸어요.
굴리자마자 호랑이는 산 밑으로 재빠르게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꺼비는 너무 억울했어요. 호랑이가 자기 멋대로 시합을 시작한 거죠. 역시 호랑이는 두꺼비보다 훨씬 빨랐답니다. 하지만 두꺼비도 열심히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 웬 떡이 하나 있는 겁니다. 두꺼비는 이게 웬 떡이지 하고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는데 또 떡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먹었어요. 계속 갈 때마다 떡이 있는 거예요. 두꺼비는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맛있게 떡을 먹었습니다. 두꺼비는 배부를 정도로 떡을 먹었습니다. 호랑이는 미리 내려가서 떡시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떡시루에 담겨있는 떡을 내가 먹기만 하면 되겠구나. 네, 드디어 떡시루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떡시루 안에 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맞아요. 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이 멍청한 호랑이야! 떡시루가 굴러내려오면서 떡이 다 떨어져서 내가 몽땅 먹어버렸거든. 아니 뭐야, 이런. 호랑이는 무척 화를 내며 두꺼비의 등을 마구마구 때렸어요. 그때 이후로 두꺼비의 등은 울퉁불퉁하게 되었답니다.